코로나19로 자가격리와 재택근무가 늘어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시대에 꼭 필요한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영 노무사입니다. 인사 담당자분들 중에 모성보호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도 있고요. 생리휴가도 있고 유산 사산 휴가도 있고요. 그렇지만 자세히는 너무 복잡하죠. 육아휴직 제도는 모성보호라기보다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 속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이 영상에서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성보호나 일가정 양립 관련한 일이 회사에서 가끔씩 발생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간단한 요점뿐 아니라 실제 맞닥뜨리는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아기가 생길 때부터 순서대로 살펴볼까요? 아기를 가지고 싶은데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난임치료 휴가인데요. 회사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에 휴가를 주어야 하고 최초 1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최초 1일만 유급이라는 것은 2일째와 3일째에 대해서는 휴가를 청구하면 부여하긴 해야 하지만 무급이라는 것이에요. 즉 2일째와 3일째에 대해서는 결근처럼 급여가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난임치료 휴가를 신청했는데 해당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예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난임치료의 대상자가 여성 근로자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그렇지 않고 여성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난임치료의 대상이 되는 휴가인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임신을 위한 체질 개선 기간이 필요한데 이것도 난임치료 대상 기간인가에 대해서 실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를 위한 기간을 의미하고 그 직후의 안정기까지는 포함되지만 체질 개선 기간이나 배란 유도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초기 그리고 후반기에는 안정이 필요하죠. 임신 중의 근로자는 12주 이내 그리고 36주 이후에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주와 36주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진단서에 따라 임신 기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때 임신 기간은 7일을 일주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12주 이내라고 하면 84일까지 그리고 36주 이후라고 하면 246일부터를 의미합니다. 가끔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혼동하셔서 이 단축 기간의 급여를 삭감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는 단축 시간만큼 급여의 삭감이 가능한데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서는 임금 삭감은 안 되고 하루 최대 2시간까지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만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서는 단축 기간에 업무 상황에 따라서 초과 근로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과 근로를 하면 법 위반인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래의 소정 근로가 8시간이라고 했을 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서는 8시간 급여를 받으면서 단축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 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단축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가 초과 근로를 했을 때 근로자와 회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연장 근로를 2시간 했다면 그 다음에 2시간을 덜 일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건은 근로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리고 임신기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작년에 하나 더 생겼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일일 소정 근로 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의 시작 시간, 끝내는 시간을 변경하도록 요청하면 회사가 그렇게 부여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이름이 시차 출퇴근제라고 정식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미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하고 계신 회사들이 있고요. 그 개념과 똑같기 때문에 시차 출퇴근제라고 불러보려고 합니다. 하루 소정 근로 시간이 일반적으로 8시간인데요. 그 8시간을 유지하면서 조금 일찍 시작하거나 늦게 시작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아기를 가져서 임신기 단축 근로도 하고 시차 출퇴근도 하면서 임신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유산하거나 사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성 근로자가 유산 사산을 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휴가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모든 유산 사산 휴가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인공 임신 중절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르면 유산 사산 휴가가 부여되는 인공 임신 중절도 있기 때문에 혹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모자보건법 제14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는 이 11주, 12주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느냐로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임신 기간은 7일을 일주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77일까지는 11주, 78일부터 12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가의 시작일은 유산 사산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8월 1일에 유산 사산을 했는데 8월 6일부터 휴가를 시작했다면 6일부터 세어서 뒤로 미루어서 부여해야 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1일부터 쉬어야 하는데 6일부터 쉬었다고 한다면 그만큼 휴가 일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가끔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는데 도중에 유산 사산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출산휴가를 유산 사산휴가로 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이미 사용한 출산휴가 기간과는 별도로 유산 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보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산 사산 없이 출산을 하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산 전후 휴가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일 또는 120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출산 휴가 청구 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사산 위험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가끔 너무 바쁜 회사에서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 사용을 포기하고 조기에 복귀하기를 원한다며 이것이 법에 의해 허용되는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안 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꼭 법에서 정한 기간을 모두 사용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산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신데요. 아직 출산 휴가가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아기가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출산 휴가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유산 사산 휴가와 마찬가지로 출산 당일부터 90일, 120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출산은 엄마만의 기쁨은 아니잖아요. 엄마와 아기의 건강, 그리고 출산의 행복을 함께 나누기 위한 배우자 출산 휴가가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의 대상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는 청구를 하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동 부여가 아니고요. 청구가 없어서 부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아직도 혼동하시는 인사 담당자분들이 있으신데 배우자 출산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무조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일로부터 90일 중에 청구한 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배우자 출산휴가 열흘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열흘 중 5일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질문하시는 것 중 하나로 이 열흘이 여기를 의미하는지 근로일을 의미하는 것인지인데요. 2019년 6월에 변경되어서 현재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열흘을 의미합니다. 즉 월요일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신청했다고 하면 일반적인 경우 쭉 5일을 쉬고 그 다음 주 다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5일을 또 쉬어서 만 2주를 쉬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근로자가 바빠서 미루다가 뒤늦게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하려고 보니 내일이 출산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 근로자는 열흘이 아닌 하루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 이런 경우는 하루만 부여하시면 안 되고 최대 열흘까지 부여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아기가 태어났네요. 여기까지 모성보호제도는 마무리하고 회사와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 관련해서 2019년에 바뀐 부분이 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해당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로했어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6개월 이상 근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각각 1년씩 가능하고 그러니까 쌍둥이에 대해서 부모가 각각 사용한다면 총 4년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꼭 시차를 두고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는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만 8세이긴 한데 초등학교 3학년이다. 이런 경우에도 육아휴직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중에 자녀가 자라서 적용 대상을 벗어났다. 이런 경우에도 이미 예정된 육아휴직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작년 11월 19일부터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육아휴직은 2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이 경우는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않고요. 총 1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에서 횟수가 아닌 기간만을 차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육아휴직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오전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조금 일찍 데려오는 시간만 확보된다면 충분히 회사 생활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입니다. 단축을 하게 된 후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부터 35시간까지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에 3시간 이상은 근무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꼭 매일 출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15시간을 이틀로 해서 7시간과 8시간 이렇게 나누어서 출근할 수도 있습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인데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육아휴직 기간 1년까지 더해서 한 아이에 대해 한 부모가 총 2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해당 회사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부여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이 외에 몇 가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화면 멈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잠시 설명드렸었는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시간이 짧아진다면 그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을 삭감하게 됩니다. 이때 삭감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으로 한정이 되는데 만약 우리 회사에서 포괄임금을 적용하고 계시다면 포괄임금 전체는 아니고요. 줄어드는 시간 비례에 따라서 임금을 삭감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고 가끔은 이렇게 아이만이 아니라 다른 가족을 돌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가족이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그리고 손자녀를 의미하고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에 6개월 이상 근속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너무 상세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으니 화면 멈춤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질문 들어온 것 중에 작년 9월 90일에 가족돌봄 휴직을 모두 사용했는데 근로자가 올해 3월에 다시 휴직 신청을 해서 부여를 다시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휴직 부여의 기준이 1월부터라고 하면 다시 부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질문이었는데요. 노동부에서는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면 그 1년이라는 것은 신청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별로 기산일이 모두 다르겠죠. 물론 우리 회사에서 별도로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또 가족돌봄 휴직 기간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느냐라고 문의를 하시는데 가족돌봄 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무급입니다. 단 퇴직금 산정 기간에는 포함하셔야 하고요. 가족돌봄 휴직에서 추가로 유의하셔야 하는 점은 이 30일, 90일은 원력상의 일수이기 때문에 휴일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고 한 번 사용할 때 최소 30일씩은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일이 아닌 이보다 짧은 기간만 필요하다면 가족돌봄 휴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30일보다 단기간인 경우에는 가족돌봄 휴직이 아닌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부여의 사유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가족돌봄 휴직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의 경우에 부여하는 것이고요. 가족돌봄 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외에도 자녀의 양육을 위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돌봄 휴직은 회사가 휴직 부여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를 두고 있는데요. 가족돌봄 휴가는 워낙 긴급한 경우에 신청하는 휴가이다 보니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한 가지, 즉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휴가를 부여하긴 하시되 부여 시점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은 연간 최대 10일이고요.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유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단, 기간이 연장되어도 모두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 기간도 가족 돌봄 휴직 기간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무급입니다. 단, 퇴직금 산정 기간에는 포함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아이와 가족들을 돌보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근로자인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주당 15시간부터 30시간 범위에서만 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유로는 가족 돌봄도 있지만 본인의 건강을 돌보거나 55세 이상의 근로자로서 은퇴를 준비하거나 학업을 위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마찬가지로 임금은 비례 삭감되는데 통상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영상 외에 아직 못 보셨다면 직장 내 괴롭힘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박소영 노무사였습니다.